저는 65세 김태준입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제 통장에는 노후자금 20억 원이 있었습니다. 35년간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친 교수였습니다. 평생 경제를 연구하고 분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노후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후 지금 제 통장 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빚은 12억이 남았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겸손까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올해 65세 김태준입니다. 지난 2월 말 서울 소재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직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5년간 한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학부생들에게 미시경제학을, 대학원생들에게 금융시장론을 강의했습니다. 논문도 100여 편 썼고 책도 12권 출판했습니다. 학회장도 역임했습니다. 퇴직식 날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 교수님, 35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동료 교수들과 제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편하게 삽시다.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이제 쉬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쉬는 건 아니고 강의는 계속할 겁니다. 여러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나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수입이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책도 쓸 계획이었습니다. 평생 강의하면서 정리한 노트가 산더미였습니다. 이걸 일반인도 읽을 수 있는 경제 교양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출판사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쇄는 크지 않아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저는 퇴직 전부터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교수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전략하며 살았습니다. 아내도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명품이나 해외여행에 관심 없었습니다. 두 자녀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 후부터는 저축에 집중했습니다. 20년 전부터 매달 200만 원씩 적금을 들었습니다. 상여금은 전액 저축했습니다. 부동산도 몇 건 투자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 경기도 상가 한 칸. 시세 차익도 꽤 났습니다. 주식도 조금씩 했습니다. 안전한 우량주 위주로 장기 보유했습니다. 배당금도 쌓였습니다.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35년 근속이라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도 매달 280만 원 나왔습니다. 퇴직 당시 제가 보유한 총 자산을 계산해 봤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세가 15억, 상가가 3억, 예금과 적금이 5억, 주식이 2억. 퇴직금 3억 5천을 더하면 총 2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빚은 없었습니다. 아파트도 상가도 모두 제 명의였습니다. 깨끗한 순자산 28억이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한 결과였습니다. 사치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산 덕분이었습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우리 노후 자금 정리 좀 합시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팔지 말고 계속 살 겁니다. 상가는 월세 받고 있으니 그대로 두고요. 나머지 8억 5천을 정리해서 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한테는 조금씩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현금성 자산만 말씀드린 겁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경제 전문가인데 제가 뭘 알겠어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경제 전문가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5년간 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금융시장을 연구했습니다. 투자 이론을 강의했습니다. 수많은 논문을 썼습니다. 학회에서 발표도 했습니다. 정부 자문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노후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습니까? 은행 직원한테 맡기거나 금융회사 상품에 가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판단하고 운영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수수료도 아끼고 수익률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동료 교수들과 퇴직 기념 모임을 가졌습니다. 경영학과 박 교수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 이제 뭐 하실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강의 조금 하고 책 쓰고 그렇게 지낼 겁니다. 박 교수가 웃었습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 5년 남았는데. 회계학과 최 교수가 거들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재테크도 잘하시잖아요. 부동산도 잘 사고 주식도 잘하시고.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운이 좋았죠. 그냥 기본 원칙만 지켰을 뿐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제 판단력을 믿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는 제가 쓴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현대 금융시장에 의해 투자 의사결정론, 자산 배분 전략. 모두 제가 평생 연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지식을 이제 제 노후를 위해 쓸 차례였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산 현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하나하나 입력했습니다. 수익률 시뮬레이션도 돌려봤습니다. 연 5%만 운용해도 1년에 1억 원 이상 수익이었습니다. 10%면 2억이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경력과 지식을 감안하면 10%는 보수적인 목표였습니다. 시장 상황만 잘 읽으면 20%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후가 아주 여유로울 거였습니다. 아내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자러 가요.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응, 지금 갑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계속 세웠습니다. 어떤 자산에 얼마를 배분할지, 어떤 시기에 진입할지,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지. 모두 제가 평생 학생들에게 가르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실전에 적용할 차례였습니다. 설레기도 했습니다. 교수로서가 아니라 투자자로서 제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확신이 가장 위험한 거였다는 걸. 퇴직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큰아들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상담 좀 드리고 싶은데요. 주말에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그래 오너라. 무슨 일인데? 재테크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주말에 민호가 왔습니다. 38살이고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됐고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떨 것 같으세요? 집을 하나 더 살까 고민 중인데요. 저는 차 한 잔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겠다. 금리가 높아서 대출 이자 부담이 크고 집값도 고점 근처야. 1년 정도 지켜보다가 조정받으면 그때 움직여.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아버지 말씀이 정확하시네요. 회사 동료들은 지금 살해하는데 남들 따라하면 안 된다. 시장을 봐야지. 민호가 메모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여유 자금은 어디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채권 쪽을 봐라. 금리가 높을 때는 채권 수익률이 괜찮아. 3년물 국고채 정도면 안전하고 수익도 나쁘지 않아. 민호는 감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왜 일찍 여쭤보지 않았을까요?
민호가 간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한테 조언 잘해주네요.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뭐 이 정도는 기본이지.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역시 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둘째 딸 수진이가 왔습니다. 35살이고 회계사였습니다. 아빠 저 연금저축 들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보험사 상품 말고 펀드로 가라. 세액공제도 받고 수익률도 그게 낫다. 적립식으로 꾸준히 넣고. 수진이도 고마워했습니다. 아빠 덕분에 많이 배워요. 친구들도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정수가 전화했습니다. 태준아 요즘 주식시장 어떻게 보니? 나 삼성전자 좀 사볼까 하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아.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바닥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정수가 감탄했습니다. 역시 경제학 교수는 다르구나. 고맙다. 대학 후배도 찾아왔습니다. 증권사에서 일하는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요즘 경기 전망이 어떠신지 궁금해서요. 저는 최근 논문과 보고서를 인용하며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경기 순환상 조정기야. 하반기쯤 되면 회복 국면 들어갈 거고. 후배가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선배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서너 번은 누군가 제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자녀들, 친구들, 후배들, 심지어 이웃 주민까지. 저는 그때마다 성실하게 답해줬습니다. 제 지식을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역시 제 판단력은 정확하다고. 퇴직 석 달째 되던 날 저는 본격적으로 자산 운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35년간 축적한 지식을 총동원할 때였습니다. 먼저 시장 분석부터 했습니다. 국내 증시, 해외 증시, 부동산, 채권, 원자재까지 모든 자산군을 검토했습니다.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과거 10년간 수익률, 변동성,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엑셀 시트가 수십 개 생겼습니다. 그래프도 그렸습니다. 추세선도 그었습니다. 마치 논문 쓰듯이 작업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10시간씩 분석했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주식 비중을 늘릴 때였습니다. 부동산은 조정기라 현금화하는 게 좋았습니다. 채권은 일부 보유하되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야 했습니다. 해외 자산도 편입해야 했습니다. 환율 해지는 50% 정도만 하고 구체적 숫자도 정했습니다. 상가를 팔면 3억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예금 5억과 주식 2억을 합치면 10억입니다. 이 10억을 새로 운용하면 됩니다. 강남 아파트 15억은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 280만 원과 강의료 300만 원으로 생활비는 충분했습니다. 10억을 어떻게 배분할지 계획했습니다. 주식 6억, 채권 2억, 해외 주식 2억, 현금 1억. 주식 6억 중에서 개별 종목 3억, 인덱스 펀드 3억으로 나눴습니다. 개별 종목은 제가 직접 고르기로 했습니다. 35년간 쌓은 기업 분석 능력을 활용하면 됐습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마치 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논문 쓸 때처럼 몰입했습니다. 강의 준비할 때처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 계획대로만 하면 연 10%는 가뿐하다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자산운용 계획 다 세웠어요. 한번 보실래요? 아내가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복잡한데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믿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35년 동안 이것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그 말. 35년 동안 이것만 연구한 사람.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자신감을 줬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얼마나 큰 함정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해서 실전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신감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제 강의를 들은 학생이 수천 명입니다. 제 논문을 인용한 연구자도 많습니다. 정부 정책에도 자문했습니다. 이런 제가 개인 투자 정도 못하겠습니까? 다음 날 증권사 계좌를 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틀 후 계좌가 개설됐습니다. 상가 매물도 내놨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요즘 상가 시장이 안 좋은데 급하게 파실 필요 있으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빨리 처분해 주세요. 일주일 후 상가가 팔렸습니다. 3억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예금도 해지했습니다. 5억이 추가됐습니다. 주식도 전량 매도했습니다. 2억이 현금화됐습니다. 총 10억 원이 제 손에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차례였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 투자를 시작한다. 계획대로만 하면 1년에 1억은 벌 수 있다. 35년 교수 생활보다 더 많이 벌 수도 있다. 설렜습니다. 동시에 약간의 긴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제 지식과 경험을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과신입니다. 시장은 항상 겸손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오만한 사람을 징벌합니다. 제가 35년간 강조했던 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을 제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첫 투자는 신중하게 시작했습니다. 계획대로 10억을 한 번에 투자하진 않았습니다. 우선 1억 원으로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35년 연구한 사람이라도 실전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증권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첫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계산했습니다. PER이 역사적 저점 근처였습니다. 지금이 매수 적기였습니다. 5천만 원어치 매수했습니다. 클릭 한 번에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 분석이 틀릴 리 없었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SK 하이닉스에 넣었습니다. 역시 반도체 업종이었습니다.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3% 올랐습니다. SK 하이닉스는 5% 올랐습니다. 1억이 1억 400만 원이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400만 원 수익이었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교수 월급이 600만 원이었는데 일주일에 400만 원을 벌다니.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일주일 만에 400만 원 벌었어요. 아내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대단한데요. 저는 겸손한 척 했습니다. 아직 실현된 건 아니고 평가 이익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역시 제 판단이 맞았다고. 2주일째 되던 날 더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7%, SK 하이닉스가 12%였습니다. 1억이 1억 900만 원이 됐습니다. 2주일 만에 900만 원 수익이었습니다. 수익률이 9%였습니다. 연환산하면 200%가 넘었습니다.
큰아들 민호한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가 2주일 만에 900만 원 벌었다. 민호가 감탄했습니다. 와,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바닥 매수했어. 타이밍이 딱 맞았지. 친구 정수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정수야, 내가 삼성전자 샀는데 벌써 7% 올랐어. 정수가 부러워했습니다. 야, 너 진짜 천재구나. 나도 좀 가르쳐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부 좀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우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15%, SK하이닉스가 23% 올랐습니다. 1억이 2억 1천만 원이 됐습니다. 한 달 만에 1,100만 원 수익이었습니다. 수익률 11%였습니다. 저는 만족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억으로 한 달에 1,1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럼 10억으로 하면 1억 1천만 원을 버는 거였습니다. 1년이면 10억 원 넘게 벌 수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한 달은 너무 짧은 기간입니다. 운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석 달은 1억으로만 투자했습니다. 종목을 바꿔가며 매매했습니다. 석 달 후 수익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누적 수익률이 32%였습니다. 1억이 1억 3,200만 원이 됐습니다. 3,200만 원 순수익이었습니다. 연환산 수익률이 128%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주변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김 교수가 주식으로 대박 났다고. 후배들이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뭘 사면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내가 산 걸 따라 사지 말고 공부해서 내가 판단해.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35년 교수 생활 동안 논문 100편 쓰고 책 12권 냈지만 이렇게 주목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실전 투자 성공이 더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퇴직 6개월째 되던 날 결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액을 늘릴 때라고. 1억으로 3개월에 3,200만 원 벌었습니다. 5억으로 하면 1억 6천만 원입니다. 10억이면 3억 2천만 원입니다. 1년이면 12억 원이 넘었습니다. 계좌에 5억을 추가 입금했습니다. 총 6억 원이 됐습니다. 1억은 이미 1억 3,200만 원이 돼 있었으니 실제로는 7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을 본격적으로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종목도 다양화했습니다. 반도체만 하지 않고 2차전지, 바이오, 게임주까지 넓혔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한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상관관계가 낮은 종목들로 구성했습니다. 리스크는 분산하고 수익률은 극대화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첫 달에 6% 수익이 났습니다. 7억이 7억 4,200만 원이 됐습니다. 4,200만 원 수익이었습니다. 교수 월급 7개월치를 한 달에 번 겁니다. 둘째 달에도 8% 올랐습니다. 6천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계산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도 하고 있고요.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는 것 같았습니다. 딸 수진이도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주식 대박이라던데 진짜예요?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대박까지는 아니고 계획대로 되고 있어. 수진이가 부러워했습니다. 저도 아빠한테 배워서 해볼까요?
조심해서 해라. 욕심내지 말고. 남한테는 조심하라고 하면서 정작 저는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6억이 8억이 됐고 8억이 9억이 됐습니다. 6개월 만에 2억 원 넘게 벌었습니다. 원금 1억이 3억이 됐습니다. 추가 투자금 5억까지 합치면 8억이 11억이 된 겁니다. 수익률이 37%였습니다. 6개월 만에요. 연환산하면 74%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대견했습니다. 역시 제 판단이 맞았다고. 35년 공부가 헛되지 않았다고.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속도면 2년 안에 노후자금을 2배로 만들 수 있다고. 20억이 40억이 될 수 있다고. 남은 인생을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그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흥분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항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걸. 수익률이 높을수록 리스크도 커진다는 걸. 제가 35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바로 그 원칙을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몸으로는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11억이 됐을 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 속도면 너무 느리다고. 6개월에 2억밖에 못 번다고. 10억으로 2억이면 수익률이 20%입니다. 나쁘지 않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빨리 불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머리를 스친 단어가 있었습니다.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 제가 35년간 강의했던 개념이었습니다. 자기 자본에 타인 자본을 더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 물론 위험도 커지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문제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증권사 담당자한테 전화했습니다. 신용 대출 한도가 얼마나 되나요? 담당자가 확인 후 답했습니다. 교수님, 신용 등급이 좋으셔서 5억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6%입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제 수익률이 30%인데 금리가 6%면 순수익이 24%입니다. 5억 원을 빌렸습니다. 클릭 몇 번에 5억이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11억에 5억을 더하니 16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도 생각났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세가 15억이었습니다. 담보대출은 70%까지 가능했습니다. 10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교수님, 용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투자 자금입니다. 은행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투자 자금으로 주택 담보 대출 받으시는 건 좀 위험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경제학 교수입니다. 리스크 관리 전문가예요. 은행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1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최대 한도보다 조금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안전 마진을 남겨둔 거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16억에 10억을 더하니 26억이었습니다. 원금 10억에 대출 15억을 합친 총 25억 원을 굴리게 된 겁니다.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할까봐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반대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석 달만 운영하면 5억은 쉽게 벌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도 내고 원금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투자했습니다. 26억을 7개 종목에 분산했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게임, 화장품, 엔터, 건설주까지. 포트폴리오를 정교하게 구성했습니다. 각 종목의 베타 값을 계산했습니다. 상관계수도 분석했습니다. 첫 달이 좋았습니다. 15% 올랐습니다. 26억이 30억이 됐습니다. 한 달 만에 4억 원 수익이었습니다. 저는 환호했습니다.
역시 제 판단이 맞았다고. 레버리지가 정답이었다고. 큰아들 민호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주식 대박이라던데 진짜예요. 저는 은근슬쩍 자랑했습니다. 뭐 괜찮게 되고 있지. 민호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투자하셨어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그건 비밀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우쭐했습니다. 딸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혹시 대출 받아서 투자하시는 거 아니죠?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회계사 동료가 그러는데 요즘 시니어분들이 대출 받아서 주식한다고 위험하대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나를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랑 비교하다니. 수진아 아버지가 35년 동안 뭘 연구했는지 알지? 경제학이야. 금융이고. 그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어.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알아서 하세요. 그냥 걱정돼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 지식과 경험으로 시장을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한다고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 교수 박 교수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김 교수 요즘 주식으로 돈 많이 번다던데. 조심해요. 시장이 항상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박 교수는 재무 전공도 아니잖아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박 교수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래도 김 교수 나이가 65인데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분산 투자도 하고 안전 자산도 좀 가지고.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35년간 포트폴리오 이론 가르쳤어요. 분산 투자 모르는 줄 아세요. 모두가 저를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시기와 질투로 들렸습니다. 제가 성공하니까 불편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저만큼 시장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제만큼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 판단을 의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둘째 달도 좋았습니다. 12% 올랐습니다. 30억이 33억 6천만 원이 됐습니다. 2달 만에 7억 6천만 원을 번 겁니다. 제 평생 교수 월급을 다 합쳐도 이만큼 안 됐습니다. 저는 도취됐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밤마다 주식 보시는데 괜찮으세요? 잠도 잘 안 주무시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관리하는 거예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우선 아니에요. 나이가 있으신데.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당신도 이제 나를 의심해요. 저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아내가 놀랐습니다. 아니, 의심하는 게 아니라 걱정해서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알았어요. 이제 그만 보겠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주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핸드폰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두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33억까지 왔습니다. 1년만 더하면 50억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자 내고 대출 갚고도 20억이 남습니다. 원래 노후자금 20억에 수익 20억을 더하면 40억입니다.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에 증권사 앱 알림이 왔습니다. 시장 급락주의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예상보다 많이 올렸다는 뉴스였습니다. 나스닥이 3% 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조정이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 조금 과도하게 반응한 것뿐이다. 곧 회복될 거다.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35년 연구한 사람이 이 정도도 판단 못하겠습니까? 다음 날 한국 증시가 열렸습니다. 시가부터 하락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가 5% 떨어졌습니다. 33억이 31억 3,500만 원이 됐습니다. 하루에 1억 6,500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팔지 않았습니다. 이건 조정이라고 믿었습니다. 내일이면 반등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제 분석이 틀릴 리 없었습니다. 35년 경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항상 제 예측대로 움직여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미국 증시를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또 2% 떨어졌습니다. 내일 한국 증시도 떨어질 게 분명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곧 반등한다고. 새벽 4시 아내가 깼습니다. 여보 왜 안 주무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짜증을 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자세요. 아내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다시 누웠습니다. 저는 계속 차트를 봤습니다. 빨간색 캔들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조정일 뿐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팔았어야 했습니다. 손실이 5%일 때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35년간 연구한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이 정도 변동성에 당황하면 안 됐습니다. 전문가는 시장을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 자만이 저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증시가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또 떨어졌습니다. 3% 하락이었습니다. 31억이 30억이 됐습니다. 이틀 만에 3억 6천만 원이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이건 저점 매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남은 현금 1억 원을 전부 투자했습니다.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물타기 기법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도 떨어졌습니다. 6% 폭락이었습니다. 30억이 28억이 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5억 6천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얼굴색이 안 좋은데 병원 가보는 게 어때요? 저는 화를 냈습니다. 괜찮다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슬퍼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차트를 봤습니다. 빨간 불만 가득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가 나쁘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유럽 은행 위기설도 돌았습니다. 모든 게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곧 반등한다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28억이 24억이 됐습니다. 원금 10억 대비 140%였습니다. 여전히 수익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점 33억 6천 대비하면 9억 6천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거의 10억이 날아간 겁니다. 큰아들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요즘 주식시장 안 좋다던데. 저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응 괜찮아. 이런 건 일시적이야. 곧 회복돼.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손실 보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다. 아직 수익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엄청난 손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실패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35년 교수 생활 동안 쌓은 권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정수도 전화했습니다. 태준아, 너 괜찮니? 뉴스 보니까 주식시장 난리던데. 저는 여유 있게 답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예상했어. 곧 회복될 거야. 정수가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나이가 있는데 무리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화가 났습니다. 모두가 저를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모르는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이것만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변동성은 충분히 예측했습니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매일 수억씩 손실이 났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체중이 5kg 빠졌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4억이 19억이 됐습니다. 원금 10억 대비로는 여전히 90% 수익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 14억 6천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거의 절반이 날아간 겁니다. 그것도 한 달 만에요. 증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신용대출담보 비율이 위험 수준입니다. 추가 담보를 넣으시거나 일부 상환하셔야 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2억 원 정도 입금하시면 됩니다. 2억 원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돈을 주식에 넣었습니다. 현금이 없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회복될 거예요. 담당자가 난감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교수님, 규정상 사흘 안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강제 청산.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금 팔면 14억 손실이 확정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회복될 겁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주식 일부를 팔아서 담보를 채우기로. 가장 손실이 적은 종목을 팔았습니다. 2억 어치를 처분했습니다. 아팠습니다. 손실을 실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머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포트폴리오가 17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시세가 하락해서 담보 비율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고요? 네. 최근 석 달 사이에 강남 아파트 시세가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담보가 필요하거나 일부 상환하셔야 합니다. 얼마나요? 3억 원 정도입니다. 또 돈이었습니다. 또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주식도 떨어지고 아파트도 떨어지고 모든 게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분산 투자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모든 자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상관관계가 높아진 겁니다. 위기 때는 모든 자산이 함께 떨어진다는 이론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겪으니 달랐습니다. 결국 주식을 또 팔았습니다. 3억 어치를 추가로 처분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14억으로 줄었습니다. 원금 10억 대비 40% 수익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 19억 6천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거의 20억이 날아간 겁니다. 밤에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젊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80세처럼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었는데 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주식만 신경 써야 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차트를 봤습니다. 미국 증시가 또 떨어졌습니다. 내일 한국도 떨어질 게 분명했습니다. 14억이 12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조차 못 낼 수도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경제학을 가르쳤습니다. 금융시장을 연구했습니다. 수백 편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곧 회복될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기 시작한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건강, 제 가족 관계, 제 자존심 모든 게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증권 앱을 열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4% 떨어졌으니 오늘 한국도 떨어질 게 분명했습니다. 14억이 얼마나 더 줄어들었을지 확인하기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앱을 끄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침 식사 차려놨다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배 안 고파요. 그냥 좀 쉴게요. 정오쯤 됐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증권사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통 넘게 쌓였습니다. 모두 무시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뻔했습니다. 돈 내놓으라는 얘기겠죠. 오후 3시 장이 마감됐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시간에 수익률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숫자를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내일이면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때 보면 되죠. 저녁 때 아내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녁 드세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너무 이상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저는 짜증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내가 한참 저를 보더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어두운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빨간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10억, 마이너스 15억, 마이너스 20억. 숫자들이 계속 커졌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쯤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눈이 푹 꺼졌습니다. 피부가 거칠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건강해 보인다고 했는데 지금은 중병 환자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증권 앱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통장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사 전화도 은행 전화도 모두 무시했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알림을 모두 껐습니다. 모르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손실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상자를 열지 않으면 고양이는 죽지도 살지도 않은 상태. 저도 그랬습니다. 통장을 보지 않으면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 그게 편했습니다. 큰아들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전화도 안 받으시고 왜 그러세요?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멀쩡한 척 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민호가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버지 많이 마르셨는데요. 병원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 괜찮아.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주식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시장이 안 좋다던데. 저는 발끈했습니다. 아니야. 주식이랑 상관없어. 내가 신경 쓸 일 아니니까 그냥 가봐. 민호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건강 챙기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왜 아들한테 화를 냈을까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과할 힘도 없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우편물이 왔습니다. 증권사에서 온 등기였습니다. 아내가 받아서 저한테 줬습니다. 여보, 이거 뭐예요? 증권사에서 왔는데.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안 봐도 뻔해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안 본다니까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내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알았어요. 조용히 나갔습니다. 혼자 남아서 후회했습니다. 왜 아내한테까지 화를 냈을까요? 평생 함께 산 사람인데, 저를 가장 걱정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사과하러 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가슴 왼쪽이 아팠습니다.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식은땀이 계속 났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병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병원 가면 모든 게 들통 날 것 같았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35년 교수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강의하던 모습, 논문 쓰던 모습, 학생들 가르치던 모습.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돈을 벌려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자존심도 잃었습니다. 통장은 볼 수도 없게 됐습니다. 전화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사람도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새벽 2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증권 앱을 열었습니다. 3주 만이었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떴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7억 5천만 원. 14억이 7억 5천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3주 사이에 6억 5천만 원이 더 날아갔습니다. 원금 10억 대비 마이너스 25%였습니다. 손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원금을 깼습니다. 그것도 3주 동안 보지 않은 사이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진짜로 아팠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여보.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옆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깨셨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가 울먹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민호와 수진이도 있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협심증입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져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주원인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버지 위험한 건 아니죠? 지금은 안정됐습니다만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시면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요즘 너무 이상하셨잖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곧 드러날 테니까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한테 얘기해줘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65세 노인이 병원 침대에서 우는 모습. 35년 교수 생활 동안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식이야. 주식 때문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놀랐습니다. 주식이요. 얼마나 손해 보셨는데요. 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거의 다 날렸어. 노후 자금. 거의 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의 다요. 대체 얼마나요? 20억 있었는데. 지금 400만 원 남았어.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 말은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20억이 400만 원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호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집은요? 강남 아파트는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담보대출 10억 받았어. 아파트로. 아내가 비틀거렸습니다. 수진이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럼 빚이 얼마예요? 민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주택 담보 10억에 신용대출 5억. 총 15억. 아니 12억. 주식 파는 걸로 3억은 갚았으니까. 저는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힘없이 앉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우리 집도 없어지는 거예요. 경매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은행에서 이미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석 달 안에 상환 못하면 경매 진행한다고. 민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경제학 교수시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경제학 교수가 이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잘못했어. 제가 너무 자만했어. 35년 교수했다고. 뭐든지 안다고 착각했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어. 레버리지도 쓰고 빚도 내고. 미쳤던 거야. 저는 고백했습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수진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집도 없어지고 빚만 남으면 어떻게 살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회복되기만 바랐습니다. 아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집은 경매 넘어가는 거죠. 그럼 빚 12억은 어떻게 갚을 건데요? 연금이 280만 원인데 이자만 해도 한 달에 600만 원 넘게 나올 텐데요. 저는 계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저도 아이 둘 키우고 대출 갚고 있어서요. 수진이도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계사 월급으로 제 생활비도 빠듯한데요. 알아. 너희한테 손 벌릴 생각 없어. 이건 내가 저지른 일이야. 내가 책임질게. 저는 말했지만 어떻게 책임질지 몰랐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65세에 빚 12억을 갚을 방법이요. 일주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이 아니었습니다. 곧 남의 손에 넘어갈 건물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 아이들 키운 집, 아내와 추억 쌓은 집,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경매 진행 전에 임해 매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5년 교수가 은행 직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집이 팔렸습니다. 시세보다 2억 낮은 13억에 급매로 나갔습니다. 13억에서 대출 10억을 갚았습니다. 3억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신용 대출 3억을 갚았습니다. 남은 빚이 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없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30년치 짐을 정리했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버렸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 사진, 가족여행 사진첩, 제가 받은 상장들 모두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과거는 의미 없었습니다.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투룸이었습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80만 원이었습니다. 민호가 보증금을 빌려줬습니다. 나중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빚쟁이가 됐습니다. 새 집은 좁았습니다. 강남 아파트 거실만 했습니다.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주방은 작았습니다. 베란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수준이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대화했는데 이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실망했으니까요. 저는 아내한테 미안했고 아내는 저를 원망했습니다. 밤에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벽이 얇아서 옆집 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강남 아파트 안방에서 노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20억으로 40억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지금은 빈 2억에 월세 80만 원 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1년이었습니다. 1년 만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돈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협심증으로 평생 약을 먹어야 했습니다. 가족도 잃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존심을 잃었습니다. 35년 동안 쌓은 교수로서의 권위, 경제 전문가로서의 자부심, 가장으로서의 자신감,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냥 실패한 노인이었습니다. 욕심부리다 망한 65세 빚쟁이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1년 만에 10년은 늙었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겸손은 없었습니다.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67세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협심증 약을 먹습니다. 혈압약도 먹습니다. 하루 3알씩 평생 먹어야 합니다.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조심하세요. 간단히 아침을 먹습니다. 토스트 한 잔과 우유 한 잔입니다. 아내도 같이 먹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날씨 얘기나 장 볼 물건 얘기만 합니다. 예전처럼 다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상처를 줬으니까요. 오전 9시에 집을 나갑니다. 지하철을 타고 대학으로 갑니다. 시간 강사로 일주일에 사흘 나갑니다. 한 학기에 3과목 맞습니다. 강의료가 한 달에 250만 원 나옵니다. 국민연금 280만 원과 합치면 530만 원입니다. 월세가 80만 원입니다. 생활비가 200만 원 듭니다. 병원비가 50만 원입니다. 남은 돈이 20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빚을 갚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빚 2억 원을 다 갚으려면 8년 걸립니다. 그때 제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협심증이 언제 악화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갚아야 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요. 강의실에 들어갑니다. 학생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형 강의실에서 100명 넘게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작은 강의실에 20명입니다. 전공 필수가 아니라 교양 과목입니다. 경제학 개론.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오늘 주제는 투자 원칙입니다. 칠판에 적습니다. 분산 투자, 장기 투자, 리스크 관리. 학생들이 필기합니다. 저는 설명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높은 수익률을 쫓다가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듭니다. 교수님, 그럼 레버리지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멈칫합니다. 레버리지. 제 인생을 망친 단어입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수익을 키울 수도 있지만 손실도 키웁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떨립니다. 학생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35년 가르쳤지만 진짜 배운 건 1년이었습니다. 가장 혹독한 1년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교수 휴게실에 갑니다. 예전 동료들이 있습니다. 박 교수가 인사합니다. 김 교수 오랜만이네. 요즘 어때? 저는 웃으며 답합니다. 뭐 그냥 지내죠. 박 교수는 더 묻지 않습니다. 제 사정을 아는 것 같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커피 마시며 연구 얘기했습니다. 학회 발표 준비도 했습니다. 논문도 같이 썼습니다. 지금은 그냥 앉아서 다음 강의만 기다립니다. 교수가 아니라 시간 강사입니다. 차이를 매일 느낍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반찬 3가지와 국입니다. 예전에는 5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절약합니다. 돈을 아껴야 하니까요.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밥을 먹으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강의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학생들 반응도 좋았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대화가 끝났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게 전부입니다. 주말에 민호가 왔습니다.
아버지 빚 갚는 건 어떻게 돼 가세요? 한 달에 200만 원씩 갚고 있어. 8년 걸릴 것 같다.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75세까지 빚쟁이로 사시는 거네요. 어쩔 수 없지.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한테 더 이상 피해주고 싶지 않아.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도 가끔 전화합니다. 아빠 건강은 괜찮으세요? 약은 잘 드시고요. 응, 잘 먹고 있어. 걱정 마.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가 있으신데.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으면 허전합니다. 예전처럼 자주 보고 싶지만 부끄럽습니다. 밤에 작은 방에 누워 생각합니다. 1년 반 전 이맘때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레버리지로 30억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 안에 50억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미친 계획이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200만 원 빚 갚는 게 목표입니다. 건강하게 살아서 8년 후 빚 청산하는 게 꿈입니다. 35년 교수했을 때보다 목표가 초라합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제 수준입니다. 가끔 후회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만족하지 못했을까? 20억이면 충분했습니다. 강의하며 조용히 살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욕심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35년 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투자의 적은 시장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욕심과 자만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제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노후 자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건강입니다. 가족입니다.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가족을 잃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67세 노인이 이제야 배웁니다.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너무 비싼 수업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남은 인생을 담담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빚을 갚으며, 건강을 지키며, 겸손하게. 저는 지금 67세입니다. 경기도 투룸에서 아내와 삽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시간 강사로 일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빚을 갚고 있습니다. 8년 후면 청산됩니다. 그때 제 나이 75세입니다. 1년 반 전 20억이 있었습니다. 1년 만에 400만 원이 됐습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망가졌습니다. 35년 교수 생활로 쌓은 자존심도 무너졌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원칙을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했지만 욕심을 부렸습니다. 겸손하라고 했지만 교만했습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라고 했지만 레버리지를 썼습니다.